안녕하세요. 홈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행복에 들어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14번째 강좌는 그죠? 마음챙김 경영에서는 두 번째 원리인 무시채성 경영. 이번 시간에는 초유 조직의 조직관리, 무시채성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실체성 제가 12강에서 개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무실체성이란 뭐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의미입니다. 그죠? 실체가 그냥 없다. 문자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렇죠. 왜? 변화는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또 실체도 마찬가지로 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우리가 마음챙이 명상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우리가 마음챙에서 몸에 일어난 감각과 느낌을 아는 사람도 감각과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나가는 그 감각의 실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걸 느껴나가는 것 뿐인 것이죠. 이처럼 이게 무시정이었는데 이것을 기업 경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톰코칭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요. 마음챙이 리더십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던 것은 제가 썼던 책이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듯이 이번 교육을 만들었던 거는 개인 차원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음챙김 리더십과 조직 개발에 있어서 우리 마음챙김 명상 활용해 보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챙김 명상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챙김 명상에서 공부를 하고 저와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코치 골뱅이 톰코칭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또 고민이 되어요. 사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전 잘 또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또 너무 적었을 때 또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조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최소한 인원이 되더라도 같이 한번 운영해볼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 강좌에도 같이 해나가길 바라고요. 혼자서 했을 때는 명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는 의미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걸 개인 차원에서 하는 데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개인 리더십 개발과 조직 개발이란 조직 차원으로서의 마음챙이 명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유익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코치고뱅이 톡코칭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그렇듯이 제 강의가 좋아요와 알람, 구독 신청을 꼭 먼저 해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무시체성 부분들인데 무시체성을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걸 접목시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요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일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시체성이라는 부분들,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변해 나가는 조직. 그래서 전쟁으로 따진다면 진지전이 아니라 기동전의 형태가 된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무지성 경영, 조직관리의 특징, 사례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시체성 경영을 이야기하는 데서 제가 이제 몽골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고구려와 몽골 여몽항쟁이라는 30년 동안인가요? 그동안에 어떤 우리 항쟁의 역사가 있었고, 역사 이래로 몽골에 침입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항전한 나라가 또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물론 우리 한반도는 이 몽골군의 침략에 전체적 전국토가 짓밟혔습니다만은 이 핵심부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이 강화도에 우리가 여기 진지를 구축하고 싸웠던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자, 하여튼 그건 우리나라 역사인 거고, 몽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몽골이라는 유목민들이 기마 부족이죠. 그죠? 이 유목민들이 어떻게 이 중국이라는 대평원과 더 끝나서 이제 러시아 일부죠. 그죠? 러시아와 저 동유럽까지 치고 들어가고, 남부로는 이 중앙아시아 까지도 친구에 들어가고, 이 중동까지도 이 뭡니까 세력을 넓혀 나갔던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그 민첩하고 빨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 국가들이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았다. 뭐 지금이야 뭐 전화가 있고 뭐 통신 수단이 있어가지고 신고에 들어온다면 실시간으로 전파가 돼 나갑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더구나 이 자연 지역이 험난한 경우에는 이 천연 지역에 있던 그런 것들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더라도 최초로 이제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다 나라가 이제 몽골 부분들이죠.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성공했을까라는 자료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삼성연구소 한 연구원이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5가지 요인, 리더십, 스피드, 네트워크, 기술, 경영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세계 정벌이라는 그쵸 한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이 했던 건 뭐예요? 이 그 몽골 부족의 통일을 내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세계로 나갔을 때 살 길을 뭐다? 세계로 나가면서 몽골 부족들이 또 더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야심과 꿈을 불이켰다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항상 또 하나는 뭐예요? 동기부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들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죠? 스피드가 되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몽골 병사들은 병사 한 명, 기마병 한 명당 말 3피를 같이 이제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라는 게 생명체잖아요. 달리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체력이 바닥에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말을 갈아타를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수많은 대군, 2, 30만의 대군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병참 또한 먹거리죠. 그죠? 먹거리 또한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한다? 병참 조직이 따로 없는 거죠. 자기가 먹을 것들은 자기가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에서 조달해 나가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동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육포, 그죠? 육포를 고기를 가루로 내가지고 미숫가루처럼 해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전쟁을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됐겠죠. 현지 조사도 많이 했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 병찬단이 따로 없고 말세피를 동시에 달리면서 그만큼 빠르게 나갔다는 거죠.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이 디지털 사회에서도 상당한 어떤 시사점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쉴 곳이 있는 부분들이고 말을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각각의 지역마다 역전 제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 이동의 이 원활화를 꽤 나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현지인들을 잘 활용했겠죠, 그죠? 이 몽골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뭐다? 현지인들을 잘 활용해 나갔던 부분들이 있고, 한복한 사람들에게서는 개방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한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이제 그냥 그 마을을 다 그냥 싹쓸이해 나갔다는. 그래서 유럽인들도 몽골인들 되게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전쟁은 뭐니 해도 이 무기 체계죠. 그죠? 무기 체계가 뛰어나야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서양의 기사에 대한 그 무거운 그 갑옷과 그 긴 칼을 쓰면서 몽골은 그 단병기죠. 그죠? 간단한 갑옷과 칼, 이런 부분, 특히 좀 활을 잘 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월등에 따른 부분들이고, 마지막적으로는 이 체계적으로 이 군대 조직 운영에 나갔다는 것. 정치 조직 체계들을 잘 운영해 나갔던 거고, 더구나 이제 항복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왕들이 계속 통치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서 후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격해 나갈 수 있는. 그렇지 않았다면 후방이 불안했다면은 결국은 이게 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몽골이 더구나 이제 이 중원을 쿠빌라이가 중원을 통일해 나가면서 원나라를 세워서 수백 년 동안 또 통치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능률주의와 평등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무시체성이라는 이 조직 체계라는 부분들이죠.
그 상황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갔고 병사 조직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엄청나게 조달해 나가는 것이죠. 그 고정된 군사뿐만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여 나가고 유연과 민첩함에서 대명사가 바로 뭐다? 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몽골은 새로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무시채성 경력, 무시채성 조직에서도 몽골은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시채성 경영의 개념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죠? 자, 무시채성 경영이란 일어나는 변화 속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고 조건에 따라 스스로 밀접하게 대응하는 자기조직화 경영이다라는 거죠. 항상 변해에 나가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변해에 나가고 고정된 실체가 없이 움직여 나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원인을 꿰뚫어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죠, 그죠? 스티브 잡스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은 시스템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플이 조직 체계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스템보다 고정 불변의 시스템을 두지 않는 것이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동전에 대한 핵심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 변화를 강조해 나가는 거고 think different를 이야기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고 민첩함을 견인했던 부분들이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우리 마음챙기 수련 모델에서 이 무시채성이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무시채성 조직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유명하고 민첩하게 스스로 대응한 조직이라 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성 소멸에 나가는 자기 조직화라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만들어서 유한화라는 거죠. 정치 제도로 따지면 일벌제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한 부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또는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가는 거고 그 조건이 닿으면 소멸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공조직이니까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국가나 공공이 없어지면은 그 공공조직 사람들도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흩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디지털 사회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일목이라 얘기하듯이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대체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뭐 비정규직 뭐 이런 것까지 연계되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개개인도 마찬가지 조직도 그렇고 스스로 성장하고 소멸해 나가는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더 중요해 나가고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 자기 조직관리, 그렇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자유를 더 주고 위임을 대나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더 묻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몽골 기만민족처럼 이 치고 나가면서 경영해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해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엄격한 명령 체계가 따라야 되는 거, 지휘 계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의 조직과 또는 이제 무시체성이라든 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 룰이 있는 거죠. 그것마다 인류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직원들이 현장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어느 정도 났는지, 불을 어떻게 꺼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대피해 나가고 그 불을 확산 저지를 어떻게 될 것인지,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만든 사람들이 의견을 빨라야 되고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 판단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의 조직들은 이 현장에서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조금 늦으면은 실기해 나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무상과 무시체성의 경영 원리는 무척 중요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 자기 조직화, 자기 결정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무시체성의 경영을 선택한 조직이 어디냐? 100%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고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텍스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왜 등산복 같은 거 이게 뭐 고텍스 뭐 고라는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방수하고 제재되고 고사는 1960년대에 생긴 회사이고 그 섬유화학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라는 고분자 쪽이라든지 이러한 그 화학
회사로서 가장 또 유명한 회사인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고 코리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 사회는 이런 네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여기 다섯 가지 적혀져 있는 거죠. 특히 이 회사에는 직급과 서열이 없어요. 직급과 서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 자기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런 체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단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주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더 특이한 건 직급과 서열이 없기 때문에 리더도 마찬가지마다 그 팀이 선출해 나가는 거죠. 팀이 선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 자문 조직이 있어서 그 자문을 받거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그렇고 자문 조직 활용하는 거고, 조직 또한 스스로 움직여 생산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아야 되겠죠. 팀 단위가 작고, 사업부 차원도 마찬가지로 300명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명이 넘으면 새로운 조직을 분해해 나가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작은 것이 강하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부족 연맹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국가로 따진다면은 국가는 없을지 모르지만 부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합지산이 되면서 연합했다가 해결해 나갔다가, 조직도 마찬가지죠. 덩치가 크면은 움직임이 둔하겠죠, 그죠? 덩치가 작으면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성장과 소멸에 따라서 빨리 대응이 나아지겠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 서로 조직 간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자원의 에너지 낭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드쿼터 조직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거를 조율해 주면서 각 산하의 조직들이 어찌 보면은 몸의 자율신경계처럼, 몸의 세포가 네가 만들어져라 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고 네가 없어져라 해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 성장, 그 생로병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작동돼 가지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감지해 나가면마다 그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이 또다시 조직이 되고, 그렇죠, 그죠. 어쩌면 그 아메바처럼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져 나가는 것이 연결되면서 크나큰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아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이, 최고의 혁신은 뭐다? 그 시스템이 없는 것이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불변한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고사가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가장 어떤 무시에서 경영했던 명화적 형태로서 벌써 60년 전에 이 고사는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도, 시간이 60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지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사는 잘 성장해 나가고 번영해 나가고 있다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거죠. 자, 이제 무시체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체험해보는 그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죠? 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챙김 명상의 한 꼭지를 가져와서 제가 문제통찰 명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다 같이 여러분들 그 의자에 앉으시거나 바닥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았다라고 전제를 두고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시고 등받이에서 허리를 뜹니다. 그 가슴은 살짝 앞으로 양발바닥은 바닥을 딛습니다. 이때 양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합니다. 이때 두 눈은 감거나 뜨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앉은 모습이 가장 위험 있는 자세로 앉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과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별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자, 그럼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시 머물러 봅니다. 자, 그럼 문제 통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내가 고민하거나 문제로 여기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문제가 내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일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하나의 문제를 마음에 떠올려. 내 문제를 떠올렸으면 그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제3자 관점에서 얼굴을 관찰해 봅니다. 어떤 판단이나 자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몸에서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관찰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를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이 그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픔이나 비탄 또는 의기소침과 같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 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관련해서 화가 일어나면 화라고 알아차리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라고 알아차리고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라는 느낌, 생각이 일어나면 원인이라고 알아차리고 대안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대안이라고 알아차리면서 순간순간 머물러 봅니다. 만약 잡념과 같은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잡념이라고 알아차리고 호흡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찰 영상을 짧게 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수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영상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천천히 눈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천천히 왼쪽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어서 이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어 이 방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시 정면에 들어와서 이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어떻게 짧은 시간이라서 제대로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통찰 명상을 하면서 조금 더 유의해야 될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문제 주제를 선정하고 들어가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죠? 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통찰을 해봐야 되겠다, 성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했을 때 그런 그 주제 또는 화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쭉 관찰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나고 막 들립니다. 그죠? 또 잡념도 막 일어나고 문제와 관련된 그래서 잡념이라면 잡념이라고 알아차리고 그게 문제의 원인, 그 아이디어면 대안. 또는 슬픔이나 복받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좀 억울함이 있다면 막 화가 나거나 분통이 날 수 있습니다. 일단 화라고 알아차려야 죠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봐요. 본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주제를 관찰하면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우리 12강에서 자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자금 문제에 고민한다면서 자금에 의한 화두를 가지고 한번 명상을 해보는 거죠. 자금 문제. 자금이라는 것을 어디가 부족한지 여러 가지 떠오르시면 돈이 어디서 많이 쓰이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있는 직관을 알아차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 수도 있겠고 문제점이 떠올 수도 있고 원인이 떠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딱딱 떨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바로 이제 직관을 힘을 찾아서 그 문제와 원인을 또는 대안을 찾아 나가는 거죠. 또는 기쁨과 슬픔이 일어나는 내 안에 아 슬픔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바로 통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나가는 일어났다가 사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문제의 실체가 뭔지 자금이라는 문제는 실체적으로 없는 부분들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부분들인 것인 거고 돈을 빌리지 못한다 했을 때 꼭 돈을 빌려야 될 것인가 빌려야 된다는 강박관념뿐만 아니라 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문제에 직접 들어가서 통찰을 해 나가는데 이 집중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문제 통찰 명상이라고 자 이름을 붙여 나왔던. 그래서 마음 챙김에서 일어난 순간순간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이 바로 뭐다? 문제 상황에서도 바로 순간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나가는 힘을 가져나갈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챙김 경영에서 문제 통찰 영상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래서 무시성 경영이라는 부분들은 문제는 있는 거죠. 실체가 없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품질 문제는 있는데 왜 문제가 실체가 없다고 하십니까?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실제하지만은 그 문제의 그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이죠. 품질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없었던 건데 왜 생겼을까? 어떤 원인이 뭐고 조건은 어떤 것인가? 그런 어떤 실체를 찾아가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는 부분들인 거고 문제는 실제하지만은 답도 그 고정된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건과 원인에 따라 다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과 원인이 달라진다면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시채선 경영인 것이고 우리 경영 일반에 나온 경영 일반 관리 방법에 나오는 제로 베이스 관점이 바로 우리 무시채선 경영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아 나오고 실체하지 않다라면은 어떤 내가 리더니까 내가 조직의 장이니까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이게 닫힌 사고가 되는 것이죠. 열린 사고가 되어야만이 이 마음챙김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놓치는 부분들인데 아 그거는 내 마음에 탐욕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이때 앞에 했던 자기조직화 조직, 우상개념 자기조직화 조직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해 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3M의 15%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15% 쓰나요? 아, 그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더하면 더할 수 있고 적게 하면 적을 수 있고 보통 뭐 5내 10% 정도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제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바로 또 무지체성 경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에서는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짧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챙기 명상에서도 우리가 그 뭡니까 무시재성 경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지금 바로 우리 만명코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치고맹 통코칭닷컴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신청서 보내주시면은 저와 함께 마음챙기 명상과 리더십 경영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다른 어떤 특전이 주어지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가 좋았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세 번째 무의 경영에서 다음 시간에서 살펴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